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네.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를 이제 맡으신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청년특보는 일반 특보와는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네. 청년 정책 세미나를 기획했고 윤석열 예비후보가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 정책부터 청년 행보 또 청년들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네. 캠프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일정이나 메시지 등을 청년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네. 이런 건 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건 참 좋다. 다양한 조언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청년 특보가 여러분이 계세요? 지금은 저 한 명밖에 없는데요. 예. 앞으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 여성들 다양하게 모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께서는 각 캠프에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운가 봐요. 제가 어디서나 바른 소리만 해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로 좀 가보고 싶은 곳도 있으세요? 작전상 보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민희 의원님은 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아마 엄청난 누가 되든 엄청난 힘이 되시지 않을까. 아, 본선이 돼야 뭔가 결선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나서실 수 있는 의미심장한 웃음이 좀 보이는데요. 아, 저요? 예, 예. 제가 요즘 인생관을 바꿔서 즐겁게 살자. 그래서 그냥 늘 웃고 다니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좀 본격적인 지금 정치권 상황들 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오곤 있고 최근에 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들도 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타 후보들이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인사이트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를 두둔하는 듯한 캠프 대변인의 SNS 글로 촉발됐습니다. 저는 후보들 모두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낙연 후보도 자신부터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음주운전은 2004년 한 번뿐이라고 반박했고 이 후보는 사과하면서도 반 이재명 전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전과 기록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세균 후보 또 이재명 후보의 지금 발언까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한 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의혹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공방을 제기하고 있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 사실을 더 공개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민희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건 팩트가 중요하겠죠. 팩트가 중요해서 100만 원 이하의 범죄 경력은 본인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3자가 공개하면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다 같이 합의해서 다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팩트가 아닌 건 그냥 아닌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범죄 경력 전부 100만 원 이하까지 그 회보서를 뽑아가서 후보들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미리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아, 뽑아서 이거 내가 사실 다 100만 원 미만까지 다 보여줄게. 민주당에는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2018년부터 그렇게 보여줬는데 보여주니까 또 왜 이걸 지금 보여주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락되는 게 아니고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는 정치권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가 B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일단락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범죄 경력 회보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력은 2004년 한 건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 예.
장기자 평론가. 저는 그 회보서를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만 한 건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만만치 않은 타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아니라 여당 내부의 의혹 제기로 이 정도 국민 관심을 받았으면 다시 한번 음주운전 경력이 또 국민들 인식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다른 주자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그 당시 처벌 기준으로 볼 때 초범치고는 150만 원 벌금이 좀 센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초범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벌금이 세게 나온 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초범이라 해도 타격이 크고 그동안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왜 그런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조사하다가 긴급한 제보를 받고 피치 못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선관위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4년 7월에 음주운전 벌금 처벌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 번이 맞다고 쳐도 그럼 그동안 2005년도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했다는 해명 자체는 거짓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보다 한 번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받게 될 정치적 내상은 얕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이게 문제의 초점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해놓고 왜 성남시에서는 음주운전한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 주려고 했느냐. 그러면 이건 2004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지나가서 2004년에 성남시장이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민주당 기준에 따라서 이게 공천을 여러 번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 2014년, 2018년 민주당은 10년 내 2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정세균 대표가 최초 공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장에 당선됐어요. 그러면 과거로 가서 어디까지 검증을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남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대로 음주운전 안 해야 되죠. 그거는 저는 뭐 절대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했던 음주운전 경력이 2004년 건데 그 언제까지 이제 그런 문제를 삼을 거냐. 그래서 이미 상처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 2번이라고 의혹 제기한 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된 거예요. 아니면 범죄 경력 회보서까지도 또 부정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건 여기서 일단락을 해야 되는데 끝없이 물고 가려는 태도가 어디에 나쁘냐. 민주당에 나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선관위가 토론을 앞으로도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토론의 피로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토론의 피로감 그리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다 떨어졌어요. 비호감도는 대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후보다 20% 가까이씩 비호감도가 올랐어요. 그건 정확히 왜 같은 편끼리 그렇게 심하게 싸우냐. 우린 이게 싫어. 이게 국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을 많이 해서 노출해서 검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토론 피로도 사이에서 선관위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많이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이 주요 대선 후보들끼리 검증과 공격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저도 TV토론 모니터링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두 분의 주요 부동산 공약 같은 게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옮겨서 부동산 공급하겠다. 이재명 지사는 250만 원 공급인데 그중에 100만 원은 기본주택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예를 들어 두 분이 해당 공약의 현실성, 부작용 이런 걸 따지는 검증이 치열하게 오갔다면 토론 많이 한다고 해서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아지고 호감도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TV토론 보고 나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이랑 이낙연 전 대표 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랑 사진 찍었냐. 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건 캠프에서 말한 겁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광주에 한 이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사진 찍은 사진. 근데 그분이 뭐 이번에 광주 철거 붕괴 사고 책임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밖에 기억이 안 남으니까 이게 민주당 전체로 보나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로 보나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 사실 본선에서 야당 후보가 아주 강하게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미리 너무 많이 오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 경선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의원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근데 캠프끼리 고소 고발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예. 웬만하면 같은 당 안에서 고소 고발까지는 잘 안 갑니다. 이거는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때나 거의 있었던 일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그동안은 민주당 내부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에. 그렇죠. 이게 그동안은 제가 민주당 분들 방송에서 만나보면 야 그래도 생각보다 경선이 흥행하고 있어 좋아하시다가 최근에는 다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네. 이게 좀 과열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공약 검증이나 정책 검증은 좀 빠진 게 민주당 경선의 아쉬운 점 같습니다. 이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보다는 선관위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죠. 네. 한 2달 텀을 두고 이런 것들을 다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렇죠. 과정을.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초기에 예비 경선 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예비 경선도 토론회가 4번이나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앞으로도 토론회를 하면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성남공항에 7만 호 집을 짓겠다. 이거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대안으로 보이지만 안보상으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기본주택 100만 호, 그러니까 250만 호 중에 기본주택 100만 호인데 그 기본주택 100만 호도 이게 좀 섞여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공공임대와 분양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공항은 이낙연 후보의 공약이고 기본주택 100만 원은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공약이고. 이렇게 공약을 놓고 이게 두 분은 누구 공약이냐가 중요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은 사람보다는 얼마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공약이 나올까이거든요. 그렇죠. 그 현실성을 따지는 쪽으로 가도록 엄격하게 원칙을 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최성해 총장과 전 총장과 이낙연 후보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쟁점이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쭉 자료를 보니까 최성해 전 총장과 둘이 만났냐. 그랬으면 약간 구설에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온 중에 최성해 전 총장이 왔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사진 하나 가지고 무조건 최성해 전 총장과 사진 찍었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어떤 조건에서 찍었냐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또 안 좋은 태도고 아까 말한 조폭이라는 분 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정치인이라는 게 어쩌면 저도 누군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부분의 직업이 그런 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진 정말 많이 찍게 되거든요. 그럼 한 명 한 명 보면서 조폭이세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최성해 전 총장에게도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내가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캠프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선관위가 엄격하게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혜찬 평론가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렇게 남는 게 그냥 네거티브적 공격에서 그 핵심만 남더라. 주제만 남더라. 이걸 캠프도 알 텐데 그걸 왜 계속 부여잡고 계속 공격하고 이런 행태가 왜 계속 반복될까요?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캠프끼리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목표라는 걸 다시 한번 각 캠프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은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안 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규칙으로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 경선도 못지않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을 잘 벤치마킹해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네거티브도요. 한 번에 끝내야지. 계속 질질 끌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막 등장하고 음주운전 다시 논란되고 이낙연 후보 과거 뭐 탄핵에 대한 입장까지 나오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야당 입장에서 호재죠. 근데 일반 국민의 입장이나 정치 뉴스를 매일 보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좀 지칩니다 이제.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포털 메인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럼 평범한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고개를 가로젓겠습니까?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보면서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토론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지도부나 경준위에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왜 이런 비방전이 캠프 주도로 생기느냐. 저는 과잉된 충성 경쟁의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 경쟁. 예를 들면 좋은 공약 멋지게 발표하고 정책 준비하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정책 메시지나 정책 행보했을 때 눈에 보이게 지지율이 올라간다. 상대방 지지율을 뺏어온다.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사진 한 장 찾아내고 과거 SNS 발언 맥락 무시한 채 말꼬리 하나 잡아서 터뜨리는 건 뉴스 중심에 서기도 쉽고 캠프 내부에서도 와 잘했다 한 건 했다 이런 평가받기 쉽거든요. 제가 이거 찾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해찬 평론가가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 공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게 남는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인간의 뇌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래 이렇게 뭔가 좀 산정적인 거? 맞아요. 뭐 이런 게 머리에 남게 부정적인 게 되거든요. 먼저.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선관위의 역할도 있지만 후보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네. 이런 네거티브 이슈나 지저분한 흑색 공방이 이어질 때 쳐낼 수 있는 후보가 중심을 잡고 우리는 포지티브하게 가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게 우리의 기조다. 어쩔 수 없는 방어는 하겠지만 가능한 우리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자고 후보가 중심 잡으면 캠프 내부에서 충성 경쟁하는 그 참모들도 목소리에 힘이 조금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뭐 사진이 나오고 SNS 그냥 부정적인 발언 긁어내고 과거사 시비가 나왔을 때 후보가 그걸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거나 야 너 잘하더라.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캠프의 비방전이 수위를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비 경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난타를 당했지만 결선 투표 갈 거라고 생각하는 평론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역시 호남 민심이 중요한데 호남 여론이 막 이제 조금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전체 결과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이재명 지사 대 이낙연 대표 결선 투표 갈 수도 있겠다 전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캠프에서 좀 더 무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건 캠프 탓입니다 할 게 아니라 후보가 좀 중심을 잡고 먼저 대한민국 비전 미래를 좀 많이 말하는 게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본선에서 경쟁력도 더 높이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경선에서도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에 TV 토론회가 있었지만 어제 국민들은 다 그 올림픽 보고 때문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침에 여자 배구 칭찬하고 그 우리 야구 보고 화내고 혼내고 거기 집중돼 있지 많은 관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애초 의도는 순기능이었겠지만 현실에서 역기능이 더 많이 발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선관위도 현실에 맞게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실 무리였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온통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길까? 야구? 그거에 관심이 쏠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앞에 배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토론회를 넣는 건 관심도가 떨어져서 동접도 적었습니다. 네. 숫자도 유튜브. 그래서 이거는 늘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 숫자를 줄일 수는 없다면 어떻게 토론의 형식을 짤 것인가. 그래서 아예 집중 토론 방식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집중 토론하는 겁니다. 분야를 나눠서. 네. 그리고 저는 네거티브와 네거티브 아닌 것도 구별해 줘야 되는데 어제 추미애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 예를 들면 특정 후보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왜 공약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나. 이런 건 네거티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거티브와 아닌 것을 잘 구분해서 원칙을 정하는 건 그래도 역시 선관위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토론회가 일주일에 2번이라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네. 좀 과해요. 그럼 주간 이슈라는 게 있는데 네.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토론회 횟수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전 예비 경선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국민 면접이었거든요. 국민들의 어떤 실시간 질문을 면접관들이 대신 대선 후보에게 질의해 주는 게 굉장히 참신했고 그 과정에서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후보에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개인 신상에 관한 네거티브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동안의 정치 행보나 정책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예비 경선에서 국민 면접관 제도를 도입했던 방식으로 토론회를 좀 알차게 구성해야지 횟수만 많이 늘리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6명의 후보가 지금 열띤 그 경선 경쟁을 펼치는데 2명의 후보만 주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행보 또 그에 의해서 계속 소환되고 있는 잇따른 발언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뜨겁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는 합당 문제 놓고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슈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빈부격차에 따라 나누겠다는 것이냐며 논란이 커진 부정식품 발언에는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주사를 관련해서 하나만 같은 질문은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문제를 놓고 감정의 골만 키우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꿔서 대선 출마하시고 그러면은 계속 가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또 단일화를 상정하고 출마하시겠다는 의지인지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의사를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이제 후보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족과 관련된 논란들이 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입당 전후로 해서 좀 민생 행보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사실은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란들이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모든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맥락을 다 봐주지 않습니다만 예. 특정 단어를 쓰거나 예시를 쓰는 부분에서 좀 더 세련되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는 데는 후보도 공감하고 있고 캠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 뉴스들이 지면에서 다뤄지고 여러 시사 프로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약간 가혹거리셨다가 워낙 많이 다뤄지다 보니 이게 본질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되는 네.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나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홍보하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나 주요 지표에서도 이게 꼭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단어나 비유를 쓸 때 있어서 고도의 정치적 언어, 세련된 언어를 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윤 후보도 방금 인서트 나온 것처럼 유의하겠다고 밝혔고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게 정치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이를테면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 하나만한 대답만 하는 것보다는 네. 논란이 되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리더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네. 이게 정치적으로 마냥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다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논란 그렇다고 하대요 정말. 예, 네. 그 시기가 지나면 인지도만 올라가는 게 남는다. 네. 뭐 사실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쩍벌 자세가 논란이 되는데 뭐 이런 거 지나가는 이슈죠. 그냥 이걸 가지고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전 이런 거는 뭐 별로 약간 정서적인 호감도는 떨어지지만 인지도는 올라가는. 네. 네, 저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저는 후쿠시마 멜트다운 논란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하여 그래도 그 멜트다운은 없었다. 흘러내리진 않았다. 이렇게 있는데 흘러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책도 있습니다. 멜트다운이라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원전 건은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멜트다운을 해결한 게 요시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피폭돼서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쿄전력은 어쨌든 그 다시 발전기 써보려고 그 해수 못 붙게 한 걸 그냥 현장에서 현장 소상이 판단해서 해수를 퍼부어서 폭발 안 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해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사전에 그 참모들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는 꼭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가 틀린 거니까 그건 교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도 안티 문재인적 원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만드는 게 좋죠.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둘러싼 건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의 결과, 장모의 또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 가짜 계약서 문제, 그거의 결과. 이런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이런 태도 문제나 뭐 벽화 문제나 이건 다 흘러가는 겁니다. 네. 제가 후쿠시마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면 부산일보 처음에 이제 지면 매체 인터뷰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특징이 인터뷰 굉장히 길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보통 피하지 않고 질문 하나 더 없습니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이제 빨리 인터넷판으로 먼저 옮기다 보니까 후보의 의사와 다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지면에는 좀 다르게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후보가 원전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 행보할 때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만났고, 그다음에 대전 가서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박사 학생들 만나서 대화 나눴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듣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하드웨어 자체 안전부실 문제라기보다는 지진 해일에 의한 사고였고 또 인재의 측면이 있거든요. 원전 냉각 통제 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적 재난의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지나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이 정확한 후보의 뜻이 전달 안 됐던 부분은 또 교정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태도 논란이나 발언 논란 이런 것 하나하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이 윤석열다운 스타일을 잃어버리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도 참모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뭐 재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쟁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검사 시절 직위를 남용해서 그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일단 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성윤 고검장이 중앙지검장 있을 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 재판 결과 자체보다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정황은 아직까지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잠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짧게만. 왜냐하면 그 조국 전 장관 아내가 기소되냐 여부가 2019년 9월 6일 날 쟁점이었잖아요. 아내가 기소되면 그만둬라. 이게 국민의힘의 집중 추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여했냐 여부도 윤우진 건 등 밝혀져야 될 게 있죠. 삼부토건 건도 의혹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본인이 개입해서 봐주는데 관여했나 이런 건데 그거는 뭐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근데 아직 안 밝혀진 거니까요. 근데 아내가 만약에 기소되게 되면 그건 국민의힘이 기준을 바꾸는 것이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 아내는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그만둬야 되는데 유력한 대권 후보는 아내가 기소돼도 가야 되느냐. 요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 기간이 사실 1년 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하나 제대로 법원으로부터 못 받고 있어서 검찰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부터 기업에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수사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 뭔가를 못 찾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인데 사실과 조금 가깝지 않습니다. 다룰 게 좀 많이 있어서 그 시간도 많이 없네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은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는 분명히 약속은 했었는데.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SNS가 아닌 직통 한라인을 사용하자. 그 한라인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무 협상단 차원의 협상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건 국민의당에도 권은희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등이 최대한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이준석 대표가 좀 안 나섰으면 좋겠다. 당 대표시니까 대표끼리 두 분이 이 이준석 대표 당선되고 나서 노원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 나눴잖아요. 그렇게 지역구인 노원의 카페가 되었든 여의도 어디 카페가 되었든 비공개로 좀 만나셔서 풀자.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측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건대에서 치맥 회동하면서 이 긴장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날 참 좋은 그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전화나 뭐 사람을 다른 대변인을 통하거나 메시지를 하게 되면 오해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면 참
이렇게 별거 아니었어 하고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빠른 시일 안에 만났으면 좋겠고 다른 의원들이나 실무진은 두 분의 만남을 돕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자기 메시지를 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해졌죠. 그런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당엔 가불관계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힘 있는 쪽이니까 양보할 걸 양보해 줘야 국민의당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나서서 뭐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도 반박하고 일개 의원이 말한 것도 반박하고 지금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네. 이준석 대표가 잠깐 물러서고 안철수 대표도 잠깐 물러서고 각 당의 통합추진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더 토론을 해야 된다. 한번 결렬됐지만 다시 만나야 된다. 아니면 아예 이참에 그냥 국민의당은 친정으로 돌아오시던지요. 친정? 민주당이요? 안 받아주실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안철수 대표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고 원팀을 이뤄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득하고 함께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 아래에서 양측이 조금 건조하게 감정을 덜 내세우고 누구 쪽이 잘못이 크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좀 쉬어가면서 빨리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추진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대선이 가까워질 때 무언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도 않을까요? 이게 좀 참 깝깝하죠. 네. 지금 믿었던 윤석열 후보가 이건 물론 주관적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네. 제3지대에서 조금 중도 확장을 해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지지율 하락 국면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제기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림으로써 네. 안철수 대표는 지금 참 계획을 짜기가 어려워진 군색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면 지금 16분인가요? 국민의힘 쪽 대권 주자들이. 뭐 14명?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14명이면 플러스 1, 15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지율도 뭐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 버스에 올라타는 결정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 결정을 하게 만들려면 국민의힘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야 가능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혜자님께서 후보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맥락은 무시하고 단어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것도 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의견도 좀 주셨고 조최님은 국민들은 똑똑한데 국민들을 이끌 대통령 후보자들은 국민을 이끌 준비나 능력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2353님은 캠프 관계자가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 다른 후보들에게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캠프 좀 다양하게 다르게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방송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자,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 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